1부는 아동학대 예방 부모 교육이고요. 2부는 미디어 매체가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1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이런 목차에 의해서 진행되고요. 2부는 미디어 매체와 영유아에 대해서 이제 뭐 언어학자들의 언어 발달이라든지 최근 동향, 그다음에 연구 결과, 올바른 스마트 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줌으로 우리 유아반에서 다문화 교육을 했던 그 화면 장면이에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뭐 아동학대를 하고 계신다 안 하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 옆에 남자아이를 보면 아빠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 저희도 모르게 저희들 모습을 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를 아이들에게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말투라든지 행동, 표정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어떻게 존중받고 그다음에 또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길러져야 되는지 함께 자라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동의 범위는 어떤 게 이제 그 초등학교나 아니면은 '그 정도가 아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바로 이 아동에 속합니다. 아동에게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주어져야 해요. 생존권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생존에 관한 그런 권리고요. 보호권에는 이제 보호받는 것, 학대에 대해서 이제 보호받거나 아니면 응급 상황에서 보호받거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거나 이런 것들이고요. 발달권은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거는 여가를 즐길 권리가 이 발달권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발달권은 이제 교육이라든지 그 외의 것들에서 여가를 즐길 권리도 아동들에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참여권은 이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의사를 물어봐 주는 것이 바로 참여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 사건이 이제 1998년과 99년에 일어났었어요. 부모의 잘못된 믿음으로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던 것과 아니면 이제 친부와 계모의 구타와 학대로 인해서 아동복지법이 이제 전부 개정이 되었어요. 2000년도에. 그리고 2013년도 칠곡 사건과 2013년도 울산 사건으로 인해서 친권자의 징계권이 삭제가 되었어요. 칠곡 사건은 의붓딸을 때린 뒤 복막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그리고 울산 사건은 갈비뼈가 이제 16개나 24개 중에서 16개나 골절되고 이제 폭행해서 사망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서 가지고 이 친권자의 징계권은 완전히 이제 삭제가 된 거죠. 그러면 아동 학대와 그 아동 학대 범죄는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 학대라는 거는 아동복지법 제3조 1항에 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이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 정신, 성적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 방임하는 것이 이 아동 학대고요. 아동 학대 범죄라는 것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 학대를 말합니다.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재물손괴 이런 것들은 형법상 범죄에 속하고 신체 정서, 성, 중상해 상습범 등은 복지법상의 범죄에 속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그럼 과연 때려야만 학대인가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때려야만 학대일까요 하는 것에서 신체 학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이건 명백한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거가 학대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정서 쪽인데 정서 학대에서 너는 쟤보다 왜 이러니? 라고 이제 비교하거나 아니면 언어적인 폭력 "너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누구는 잘해 주고
누구는 이거가 되고 어떤 큰아이는 이게 되고 허용이 되고 작은 아이는 이런 것들이 뭐 허용이 안 된다거나 이런 편애하는 것들도 이 정서학대에 속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이제 비현실적인 기대나 강요를 한다거나 너무 학습을 아이가 하기 힘든 정도까지도 아이가 강요를 하거나 이런 것도 바로 정서학대에 속합니다. 성학대는 이제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두는 것은 방임입니다.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물리적, 교육적, 의료적인 유기를 하는 것도 이 방임에 속합니다. 아동학대 사건 처리 시에 우리가 버려야 될 편견이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편견들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이 설마 부모가 자녀에게 학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알아보면 여기 75% 이상이 부모로부터 일어나고요. 90% 이상이 부모의 방임이라고 합니다. 여기 또 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것이다. 아까 예시에서 뭐 친부, 친계모 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친부모의 학대가 79.7%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매가 존재한다. 저희 이제 언니 오빠들 보면은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저는 그렇게 많이 맞고 자라진 않았지만 어떤 이유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 한두 번 정도 맞고 클 수도 있지 이런 생각하시죠. 하지만 학대의 85%가 가정 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고요. 아이가 맞을 만한 행동을 했다. 이런 건 안 돼요. 피해 아동의 87.4%가 이제 장애나 정서, 정신건강, 적응 발달 등의 다양한 특성을 보이기도 하고 후유증이 이제 일어나기도 합니다.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권 중심의 인식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 범죄 예방을 다진다는 인식이 우리가 이제 다시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동학대일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연쇄살인범이라든지 강력 범죄자들의 어린 시절 조사 결과를 보면 66.7%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이나 불화, 그다음에 부모의 문제로 고통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가정폭력을 목격했거나 아동학대 피해 경험이 있었고 성장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인해서 아동이 또한 가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편견을 우리가 버리고 아동학대가 아닌 건강한 아이, 슈퍼 부모님들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근절해야 된다는 얘기죠. 2부입니다. 2부 교육에서는 미디어 매체가 우리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자아이, 남자아이 둘 다 스마트 미디어를 하나씩 들고 있죠. 요즘 이런 장면 많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도 많이 있고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도 많이 있습니다. 옆에 보면은 오른쪽에 아이는 정말 목을 가눌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 스마트 미디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우리 아이들 완전히 근절하고 아예 보여주지 말아야 될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허용해야 될까? 아니면 금지해야 될까?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보여줘야 될까? 이런 것들이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한번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언어학자들의 이제 언어 발달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뭐 행동주의라든지 생득주의, 인지적 상호주의, 사회적 상호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언어학자들의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보면 맞는 것도 있고 뭐 이제 좀 맞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행동주의에서는 보면은 이제 학자들 그냥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스키너라든지 뭐 촘스키, 삐아제, 비고치키 이런 학자들이 있는데 행동주의에서 보면은 이제 조건과 강화를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곰이 맴매했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강화를 했지만 아이들은 받아들이기를 "곰과 넷내했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이들은 자신만의 언어의 습득 체계를 가지고 그 규칙을 가지고 아이들은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래서 "행동주의는 좀 맞지 않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고 결정적인 시기가 있고 동일한 과정을 거치며 의식적 노력이 없이도 발달을 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생득주의 이론인데 그거에서도 이제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는 동일하게 똑같은 이제 공급을 해 줬지만 아이들은 똑같이 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는 그대로 다 10 개를 받았으면 10 개를 받아들인 아이가 있고 10 개를 받았는데 그 10 개를 응용해서 뭐 20 개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차이가 있다고 안내 드리려고 잠깐 언급해 봤습니다. 이제 스마트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떠한 우리 아이들의 형태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동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영유아 스마트 미디어의 최초 사용 시기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벌써 만 1 세가 45.1%에 이릅니다. 이렇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만 1 세라면 우리나라 3살 지금 한결이라든지 우진이, 아진이 반이죠. 그런 친구들 밑에 아이들부터 벌써 만 12 개월 이전에도 7.8%에 이르는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그런 친구들도 이렇게 높은 스마트 미디어를 접하게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스마트 미디어를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아이에게 이제 보면 이제 베스트 첫 번째 1 순위는 아이에게 방해받지 않고 어른들이 성인들이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벌써 31.1% 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27.7%에 이르죠. 아이가 좋아해서는 26.6% 예요. 그런데 1 번과 2 번을 보면 사실 아이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성인의 필요에 의해서 이 미디어 기기를 주어진다는 거죠. 벌써 58% 58.8%에 이르는 이 높은 비율이 성인의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아이를 달래려면 사실은 아이가 정말 근본적인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이에게 공감을 해 주고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게 맞는데 우리 성인들은 그거 하려면 힘들잖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스마트 미디어를 그냥 주어 버리는 아주 센 자극을 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이 주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미디어 콘텐츠의 종류는 무엇인가 봤을 때 그럼 그 보는 미디어 콘텐츠의 종류는 43.3%가 장난감 속에 캐리 언니 있죠. 엄청 재밌어요. 저도 보면 빠져드는데 이런 캐리 언니를 통한 이런 동영상이라든지 장난감 소개되는 동영상들 유튜브에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벌써 43.3% 그리고 그 뒤에는 31.1% 7%가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러면 유아동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2017년에는 19.1% 였는데 어느덧 2019 년도는 벌써 22.9%에 이른다는 거죠. 점점 증가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의 이용 실태를 알아보면 와 정해진 이용 시간에 맞춰서 스마트폰 이용을 잘 끝내지 않는 친구들이 78.4% 예요. 아무리 끝내려고 해도 안 끝내죠. "이제 그만 봐. 이제 그만 봐." 이런 소리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게 벌써 92.8% 예요. 이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엄청 센 자극이거든요, 아이들에게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노는 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어졌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언어 발달 지원군의 미디어 노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생후 24 개월 이전에 접한 친구들은 95%에 이르고요. 혼자 시청한 친구들은 79%고 하루 2 시간 이상이나 미디어에 노출된 친구들이 63%에 이릅니다. 이 친구들의 이 언어 발달 지원군의 그 아이들의
평균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렇다라는 거죠. 베티하고 하트 이 연구를 보면은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왜 학계에서 이 연구에 주목을 하려면 토드 리슬러하고 베티 하트 연구를 이제 1995년에 이제 했던 연구이지만 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이 연구의 가치 때문입니다. 이 연구에서 보면은 어릴 때 10개월부터 언어 경험은 3세가 되었을 때의 지능과 아주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휘력으로 지능을 테스트했거든요. 만 3세의 어휘 사용은 3, 4학년이 되었을 때 학업 성취와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고요. 만 9세의 인지적 성취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3세 이전에 만 9세 그러니까 11살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 4학년 이 친구들의 인지적 성취를 측정하는 요인은 플레이토크의 양이다. 엄마 아빠와 플레이토크의 양이 아주 지대한 요인이다. 성공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영유아기 언어 경험과 그것이 학교 성공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크다라는 시사점을 주고 있는 연구라서 이 연구가 중요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요인으로는 부모 자녀 간의 플레이토크의 양인데 이 플레이토크라는 것은 놀이하는 말,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부모와 어린 자녀와의 애정적이고 재미있는 상호작용 그리고 긍정적인 정서 뭐 이런 놀이에 관계된 그런 언어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들려주셔야 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놀이 언어와 지시 언어가 있어요. 비즈니스 토크가 있고 플레이 토크가 있는데 이 플레이 토크의 양을 늘려주셔야 돼요. 비즈니스 토크는 그럼 어떤 거냐? 우리 집에 가면 씻어, 밥 먹어, 정리해 뭐 이런 지시하는 언어들 있죠. 그리고 일방적인 언어들 아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부모님들께서 그냥 단답형으로 아이의 마음 읽어주는 그런 언어가 아닌 목표 지향적인 그런 언어고 지금 여기 즉각적인 그런 언어고 아니면 정답을 제공해 주거나 이런 언어들이 바로 지시 언어 비즈니스 토크고요. 플레이 토크는 어떤 거냐면 상상적이거나 바보스럽거나 아니면은 긴 문장 복문 사용하거나 그리고 풍부한 어휘 그리고 스토리를 포함한 재구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께 이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탈맥락적인 언어 활동이 우리 원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탈맥락적인 언어 활동은 바로 주말 지낸 이야기예요. 머릿속에서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지냈는지 이제 막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 선생님 이야기하시는 그동안 나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야지라고 머릿속에서 막 구상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음성 언어로 아이들 친구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발표를 하죠. 이런 언어들을 이런 언어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끝말 이어가기 뭐 리리 리자로 끝나는 말 그다음에 시장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 그다음에 어디 가을에는 어떤 열매가 열릴까 뭐 이런 것들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아니면 할머니가 다녀가셨을 때 우리 그때 어떤 놀이를 했었지라는 그런 이야기들 하거나 아니면 동화책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 신데렐라가 뭐 어떤 일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누구는 어떻게 했었지? 라고 물어보던가 아니면은 헨젤과 그레텔에서 아빠, 엄마가, 새엄마가 밥을 안 줬어.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랬을 때 어떤 친구는 그냥 몰래 도망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 해결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활동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탈맥락적인 언어 활동입니다. 사회 계층에 따라서 이제 어휘수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이제 고소득층, 중류, 빈곤계층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점점 간극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간극이 벌어지고 있을 때 뭐 12개월, 뭐 14개월 이때는 별로 차이가 없죠. 16개월, 18개월. 그런데 36개월 뭐 이 이후로 갈수록 42개월, 50 몇 개월 이렇게 갈수록 간극은 더 벌어져요. 이 차이가 어떤 언어의 차이냐면 플레이토크의 차이예요. 플레이토크의 양의 차이. 아까 말했던 비즈니스 토크는 별 차이가 없어요. 고소득 부모님이나 중류나 빈곤계층이나 별 차이가 없이 아주 비슷해요. 그 비즈니스 토크의 양은. 하지만 이 차이는 플레이 토크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플레이 토크, 놀이 언어, 바보스럽고 상상스럽고 탈맥락적인 그런 언어들을 많이 들려주고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영유아 스마트폰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 미디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알아봤을 때 스마트폰의 바른 사용 방법은 일단 부모와 자녀가 함께 스마트폰 미디어를 이용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엄마가 밥 차릴 동안만 보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밥 먹어 하면 그 다음에 와야 돼. 아니면은 이 긴 바늘이 집에 갈 때까지만 볼 수 있어. 이 약속을 지켜야 다음번에도 또 보여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규칙을 정하는 거죠. 아니면 또 그 다른 활동으로는 학습 앱, 미디어보다 책 읽기, 장난감, 퍼즐 이런 놀잇감으로 놀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보드게임 뭐 이런 것도 아주 좋은 활동이죠.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이나 놀이로 보호자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대해야 돼요. 이런 좋아하는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아이랑 놀 때 우리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내색을 하면 아이들도 다 느끼거든요. 정말 10분을 놀건 내가 시간이 없어서 5분을 놀건 간에 정말 온전히 아이와 함께 정말 아이처럼 아이의 시절로 돌아가서 그렇게 재미있게 아이랑 함께 놀이해야 된다는 거죠. 놀아주죠. 잠깐 그래 놀아줄게 이 정도가 아닌 정말 아이랑 온전히 집중해서 놀아주는 그 노래의 양을 늘려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도 만족해하고 즐거워해요. 엄마 표정 보면 다 알거든요. 어투 보면 다 알고요. 그리고 또 보호자도 스마트폰을 아이와 함께 있을 때는 보지 않도록 아주 노력하셔야 돼요. 아이에게 스마트폰 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은 이 아이처럼 지금 엄마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등지고 이렇게 팔짱 끼고 있으니까 이 여자친구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 모습을 보고 우리 말투를 보고 우리 이 표정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엄마가 웬만하면 이제 책을 내가 보진 않더라도 책을 읽는 것처럼 아이가 있을 땐 잠깐 연극도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책을 보는 것이냐 이렇게 책을 들고 있는다거나 엄마 뭐예요? 하면 이제 책을 들고 있고 이렇게 가만히 아니면 신문을 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아이도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는 거죠.